아저씨, 이 돈으로 아이한테 국물만이라도 주실 수 없을까요? 비에 젖은 여자의 손바닥 위에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죠. 품에 안긴 아이는 파란 입술로 떨고 있었어요. 60대 분식집 주인 박태식은 그날 밤 폐업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어요. 내일이면 40년을 지켜온 가게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문구를 떠올렸답니다. 배고픈 손님은 절대 돌려보내지 마라. 그렇게 내민 라면 한 그릇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2025년 초봄 서울 변두리의 낡은 상가 골목. 박태식의 태식인의 분식은 40년 된 간판만큼이나 낡아 있었어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죠. 하지만 박태식은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답니다. 이날도 그는 평소처럼 쇠시루에 떡을 찌고 김밥 재료를 준비했어요.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죠. 어제 우편함에 꽂혀 있던 통지서 때문이었어요. 재개발 구역 철거 예정 통지, 최종 기한 2025년 4월 30일.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오전 9시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50대 중반의 사내, 재개발 조합장 강철민이었죠. 그는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가게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답니다. 박 사장님,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박태식은 묵묵히 떡볶이 양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제 가게니까요. 사장님,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 조건 받아들이세요. 보상금 1억 5천, 나쁘지 않잖아요. 이 가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는 명함을 카운터에 던지듯 놓고 나갔죠. 차가 떠난 후 박태식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손님은 4명뿐이었어요. 예전엔 줄을 서던 가게였는데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거든요. 박태식은 빈 홀을 쓸쓸히 바라봤어요. 아내 명자가 떠난 지 3년, 딸 유미와 연락이 끊긴 지 2년. 혼자 남은 그에게 이 가게는 마지막 남은 전부였죠. 저녁 8시 박태식은 가게 문을 닫으려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의 번호를 한참 쳐다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딸이 번호를 바꾼 거죠. 박태식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답니다. 밤 10시쯤 박태식은 혼자 가게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였답니다. 둘 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죠. 박태식이 문을 열자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이 돈으로 아이한테 국물만이라도 주실 수 없을까요?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파란 입술로 떨고 있었어요. 박태식은 순간 멈칫했어요. 40년 전 장사를 시작할 때 아버지가 써준 문구가 떠올랐거든요. 배고픈 손님은 절대 돌려보내지 마라. 벽에 걸린 그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죠. 들어오세요. 박태식은 말없이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어요.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고 아이는 계속 떨고 있었답니다. 주방으로 들어간 박태식은 남아있던 재료를 꺼냈어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계란도 풀었죠. 냉동실에 있던 만두와 김말이까지 넣고 남은 파도 송송 썰어 얹었어요. 마치 손주에게 해주듯이 정성껏 만들었답니다. 곱빼기로 끓인 라면 2그릇을 모녀 앞에 내밀자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거 저희가 다 먹어도 돼요? 따뜻할 때 드세요. 아이는 정신없이 면을 후루룩 먹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자는 젓가락을 든 채 눈물을 흘렸죠. 박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라면을 다 먹은 후에도 모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갈 곳이 없어 보였거든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죠. 박태식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켰어요. 예전에 딸 유미가 쓰던 방이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비도 오는데 어디 가시겠어요? 여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박태식은 가게 1층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느껴지는 사람 온기.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박태식이 눈을 뜨자 가게 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유리창은 반짝반짝 빛났고 바닥은 물걸레질이 되어 있었죠. 카운터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주방 싱크대까지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이게 계단에서 여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내려왔어요. 아저씨,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했는데 일어나셨네요. 이걸 언제? 새벽부터요. 어제 신세를 졌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박태식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 하은이는 작은 손으로 수저통을 닦으며 아저씨, 이제 반짝반짝해요. 하고 웃었죠. 성함이 최서연이요. 애는 하은이고요.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최서연은 매일 아침 가게를 청소했어요. 박태식이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라며 웃었죠. 점점 가게에는 사람 온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사흘쯤 지난 어느 날 강철민이 다시 가게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죠. 박 사장님, 여전히 고집 부리시네요. 강철민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보상금 2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제안이에요. 박태식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제 뜻은 변함없습니다. 사장님, 현실을 좀 보세요. 여기 이미 재개발 확정됐어요. 혼자 버티신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강철민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 그는 나가면서 최서연과 하은이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답니다. 일주일 후 최서연이 주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물건이었죠. 표지에는 명자의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저씨, 이거. 박태식이 노트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내가 살아생전에 쓰던 거예요. 노트를 펼치자 꼼꼼한 필체로 각종 레시피가 적혀 있었답니다. 떡볶이 양념 비율, 튀김 반죽법, 옛날 닭강정 만드는 법까지. 그 중에서도 비법 닭튀김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제가 한번 만들어 봐도 될까요? 예전에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박태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죠. 재료는 내일 시장 가서 사오고요. 다음 날 새벽 2사람은 시장에 가서 신선한 닭과 재료를 샀어요. 최서연은 명자의 레시피를 보며
정성스럽게 닭을 손질했죠. 특제 양념에 재워서 2시간 동안 숙성시켰고 적당한 온도의 기름에 천천히 튀겨냈답니다.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맛 좀 보세요. 박태식이 한 입 베어 물자 그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명자가 만들던 그 맛이네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또 한 입 먹었어요. 아내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그날부터 가게 메뉴판에 비법 닭튀김이 추가됐어요. 처음엔 단골 몇 명만 주문했지만 맛을 본 사람들은 다들 놀랐죠. SNS에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점점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가게 앞에는 작은 줄이 생겼어요. 박태식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고 하은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박태식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아버지, 유미예요. 제가 지금 강철민 재개발 조합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발 조합장님 말씀 들으세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박태식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딸이 강철민 편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닭튀김 덕분에 가게가 활기를 되찾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나타난 건 소음이었어요. 가게 바로 옆 건물에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드릴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손님들은 시끄럽다며 불평했고 점점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죠. 박태식이 구청에 신고했지만 담당자는 정식 허가받은 공사라며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박태식은 그제야 깨달았죠. 이게 강철민의 수작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소음 공사가 끝나자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가게 앞 도로에 갑자기 주정차 금지 구역 팻말이 세워진 거예요. 단속 차량까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딱지를 끊었죠. 손님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지자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답니다. 이러면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거야? 박태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최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아저씨,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설상가상으로 박태식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병원에 가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압약 꼭 드셔야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줄이셔야 합니다. 박태식은 약 봉지를 들고 집에 돌아왔지만 요즘 매출로는 약값도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날 밤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강철민이었죠. 박 사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서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박태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와 가게를 불시 점검했는데 주방 환기 시설이 기준 미달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일주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영업정지 조치합니다. 환기 시설 교체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최소 1,000만 원은 예상하셔야죠. 박태식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통장엔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최서연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그날 밤 박태식은 혼자 가게에 남아 고민에 빠졌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찼고 손에 쥔 돈은 거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강철민이 또 가게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젊은 여자와 함께였죠. 박태식은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미야. 딸 박유미였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답니다. 박 사장님, 따님께서 직접 설득하러 오셨어요. 강철민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보상금 받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유미야, 넌 왜 저 사람 편에 서 있니? 아버지가 현실을 모르세요. 거기 붙잡혀 계시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박태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딸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흘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강철민과 유미가 나간 후 박태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최서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박태식은 계약서를 꺼내 들었어요. 4일 안에 펜을 올려놓았지만 차마 이름을 쓸 수가 없었죠. 40년을 지켜온 가게, 아내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그냥 넘겨줄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환기시설을 고칠 돈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고 딸마저 등을 돌린 상황. 박태식은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나? 2층에서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서연이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그 소리를 듣자 박태식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박태식은 다시금 펜을 내려놓았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사흘 후 박태식은 강철민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계약을 거부한다는 의미였죠. 그날 오후 가게 앞에 법원 집행관이 나타났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박태식 씨 맞으시죠? 재개발 구역 내 부른 건물에 대한 강제 철거 예고 통지입니다. 2주 후 집행 예정이니 그 전에 자진 퇴거하시길 바랍니다. 박태식은 통지서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최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저씨, 이거 정말 아직 2주 남았어요. 박태식은 애써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박태식은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최서연이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했죠.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협심증 진단이 나왔어요. 입원하셔야겠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은 입원을 거부했어요. 약만 주세요. 집에서 쉬겠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박태식을 붙잡을 순 없었죠. 그는 약 봉지를 들고 비틀거리며 가게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박태식은 가까스로 일어나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죠. 재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쯤 강철민이 건설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박 사장님, 이제 그만 나가시죠. 보상금은 계좌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안 나갑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군요. 강철민이 손짓하자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과 의자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최서연이 소리쳤죠. 뭐 하는 거예요? 그만두세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방해하시면 경찰 부르겠어요. 박태식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슴 통증이 심해졌거든요. 아저씨, 최서연이 박태식을 부축했지만 그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답니다. 119, 불러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강철민의 직원들은 계속 가게 물건들을 밖으로 내놓았어요.
하은이는 울면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박태식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가게를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곳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병원 입원실에서 박태식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최서연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박태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저씨가 저희를 살려주셨잖아요. 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유미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입을 막았죠. 아버지, 넌 왜 왔니? 박태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유미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협심증이 심해졌어요.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태식은 눈을 감았어요.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통장엔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나갔어요.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박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가게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태식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최서연은 하은이를 데리고 가게로 갔어요. 강철민의 직원들이 어질러 놓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가게 안은 엉망이었답니다. 테이블은 뒤집어져 있고 주방 기물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최서연은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죠. 깨진 그릇을 치우고 뒤집어진 가구를 바로 세우다가 주방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그리고 40년 전 토지 매매 계약서까지. 최서연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이 토지, 경계선이 이상한데? 최서연은 예전에 부동산 중개보조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읽을 줄 알았죠. 자세히 보니 박태식의 가게 부지 일부가 뭔가 특별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최서연은 급히 휴대폰으로 구청 토지관리과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 주소 토지 정보 확인 가능할까요? 담당 공무원이 주소를 확인하더니 잠시 후 대답했어요. 아, 이 부지요? 문화재 보호구역에 일부 걸쳐 있네요. 10년 전에 조선시대 우물터가 발견되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최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재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재 보호법상 해당 구역 내에서는 문화재청 승인 없이 철거할 수 없어요. 근데 건물주께서 신청을 안 하셔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것 같네요. 전화를 끊은 최서연은 곧바로 서류를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박태식의 병실 문을 열자 그는 링거를 맞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희망이 있어요. 최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아저씨 가게 부지요. 문화재 보호구역에 걸쳐 있대요. 강제 철거가 불법일 수 있어요. 박태식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정말입니까? 구청에 확인했어요. 문화재청 승인 없이는 못 허물어요. 박태식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답니다. 정말로 자기 가게 부지가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아저씨가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아저씨를 도울 차례예요. 최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박태식은 오랜만에 희망의 빛을 느꼈답니다. 그날 오후 박태식의 병실에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단정한 차림이었죠. 박태식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푸드 칼럼니스트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며칠 전에 사장님 가게에서 라면 먹었거든요. 그때 모녀분께 라면 주시는 걸 봤어요. 정우진은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었답니다. 그는 박태식이 100원을 들고 온 모녀에게 정성껏 라면을 끓여주는 모습을 목격했고 깊은 감동을 받았죠. 제가 기자 생활 20년 했는데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는 처음 봤어요. 사장님 허락만 받으면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요. 박태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리고 들으니까 재개발 때문에 힘드시다면서요? 정우진은 최서연이 발견한 문화재 보호구역 서류도 함께 확인했어요. 기자 특유의 직감으로 이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눈치챘죠. 혹시 재개발 조합장이 강철민이라는 사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문제된 적 있거든요. 제가 한번 파봐도 될까요? 박태식은 놀라 정우진을 쳐다봤어요. 제가 이 사건 제대로 취재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건도 확실히 확인하고요. 박태식은 정우진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진은 곧바로 취재에 들어갔어요. 먼저 구청과 문화재청을 직접 찾아가 확인했죠. 역시나 박태식의 가게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재개발 조합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채 철거를 진행하려 했던 거예요. 정우진은 곧바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100원 손님에게 라면 대접한 분식집 주인, 불법 재개발로 쫓겨날 위기. 기사는 다음날 아침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갔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태식인의 분식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답니다. 이런 분을 왜 쫓아내려는 거야? 재개발 조합 양심도 없나?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불법 철거라니.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시민단체와 문화재 보호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강철민은 사무실에서 기사를 보고 책상을 쳤답니다. 이 기자 새끼가. 조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합장님, 여론이 안 좋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조사 나온다고 하고. 닥쳐. 강철민은 곧바로 박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 당신 아버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소. 당신이 직접 입 다물게 만들어. 조합장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든 해. 안 그러면 당신도 가만 안 둬. 전화를 끄는 유미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사실 강철민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실수로 저지른 법률 위반건을 강철민이 알고 있었고 그걸 빌미로 협박받고 있었던 거죠. 한편 정우진은 계속 취재를 이어갔어요. 그는 과거 강철민이 진행했던 재개발 현장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답니다. 며칠 후 문화재청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해당 부지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임의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조합은 즉시 철거 계획을 중단하고 문화재청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발표와 함께 박태식의 가게 강제 철거는 공식적으로 중단됐어요. 박태식은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여보, 우리 가게 지켰어. 최서연이 옆에서 같이 기뻐했답니다. 아저씨,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철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그는 변호사를 동원해 문화재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리려 했죠. 재개발이 막히면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이 피해를 보는 건 옳지 않아요. 강철민의 인터뷰가 방송에 나왔어요. 일부 주민들도 그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죠. 박태식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답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정우진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사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강철민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는데 사장님 가게 때문에 재개발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 보호구역은 일부만 제외하면 되거든요. 강철민이 보상금을 아끼려고 일부러 과장하는 겁니다. 정우진은 자료를 내밀었어요. 실제로 재개발 전문가의 의견서에 따르면 박태식의 가계 부지만 제외하고도 재개발은 충분히 가능했답니다. 그럼 왜 강철민이? 보상금 문제죠. 사장님 가계 부지가 제외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니까요. 박태식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강철민은 처음부터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거였죠. 정우진은 본격적으로 강철민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재개발 현장의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죠. 그중 한 명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답니다. 이거 당시 조합 회의록이에요. 강 조합장이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회의록에는 강철민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보상금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적혀 있었어요. 정우진은 이 자료를 들고 검찰에 제보했죠. 며칠 후 검찰이 강철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답니다. 강철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하지만 검찰은 그의 계좌 거래 내역과 허위 계약서를 확보했어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강철민의 입지는 좁아졌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재개발 조합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어요. 일부 조합원들이 강철민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녁 강철민은 박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 당신이 나서서 이 상황을 정리해. 조합장님,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뭐, 당신 지금 나 배신하는 거야?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유미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강철민의 협박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박유미는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갔답니다. 박태식은 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유미야,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미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철민한테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실수로 법률 위반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저를 협박했어요. 박태식은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아버지한테 실망시킬까봐. 박태식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유미야.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답니다. 오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유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증거 자료 있어요. 강철민이 보상금 횡령한 증거요. 제가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복사해뒀거든요. 박태식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니? 네. 이걸 검찰에 넘기면 강철민은 끝이에요.
유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답니다. 그 안에는 강철민의 비리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정우진이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병실로 달려왔죠. 유미 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료면 강철민 끝장낼 수 있어요. 유미는 USB를 정우진에게 건넸어요. 이거 잘 사용해 주세요. 정우진은 곧바로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강철민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죠. 일주일 후 강철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어요. 뉴스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답니다. 박태식은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복수가 달콤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됐죠. 강철민이 구속되고 일주일 후 재개발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어요. 새 조합장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박태식의 가게 부지를 제외한 채 재개발 계획을 수정했죠. 주민들도 이에 동의했답니다. 박태식은 퇴원 후 가게로 돌아왔어요. 가게 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라면 한 그릇 주세요. 비법 닭튀김도요. 정우진의 기사가 퍼지면서 태식인의 분식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답니다. 사람들은 100원 손님에게 라면 대접한 그 가게를 보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어요. 박태식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최서영과 유미, 하은이까지 모두 나서서 주문을 받았어요. 가게는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박태식은 잠시 쉬면서 가게를 둘러봤어요. 딸 유미가 테이블을 닦고 최서연이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하은이가 수저를 나르는 모습, 마치 한 가족 같았죠. 아버지, 커피 한 잔 드세요. 유미가 커피를 건넸어요. 박태식은 고맙게 받아 마셨답니다. 유미야, 내가 이렇게 가게 일 도와주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아버지,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주말엔 꼭 여기서 일 도울게요. 박태식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녁 무렵 정우진이 가게에 들렀죠.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선한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정우진은 라면 한 그릇을 주문했답니다. 박태식이 직접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정우진이 말했어요. 사장님,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요. 박태식은 빙그레 웃었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박태식은 가게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 있었죠. 박태식은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100원. 이 작은 동전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구나. 그는 동전을 액자 안에 넣어 벽에 걸었답니다. 아버지의 문구 옆에요. 배고픈 손님은 절대 돌려보내지 마라. 그 밑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죠.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든다. 최서연이 2층에서 내려왔어요. 아저씨, 내일 메뉴 준비 다 됐어요. 수고했어요. 덕분에 가게가 살아났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저희를 살려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한 달 후 태식인의 분식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가 됐어요. 재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변 상권도 함께 살아났죠. 박태식은 건강도 회복했고 딸 유미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답니다. 어느 저녁 박태식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아내 명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여보, 우리 가게 지켰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당신 레시피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살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와 아이였죠. 아이가 박태식을 보고 환하게 웃었답니다. 아저씨, 라면 주세요. 박태식은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정성껏 계란을 풀었죠. 마치 가족에게 해주듯이요. 태식인의 분식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답니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행복한 하루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박태식 사장님의 작은 선행 하나가 결국 그분의 인생을 구했잖아요. 100원을 들고 온 모녀에게 라면을 대접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최서연 씨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발견했고, 정우진 기자님은 진실을 알렸고, 딸 유미는 용기를 내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고 말하지만 박태식 사장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나만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박태식 사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작은 선행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걸 믿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